전국 비상시국회의 40 총선 특집 총선을 겨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에 나오시는 두 분의 후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오실 두 분과 인터뷰를 합니다. 첫 인터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종면 전 YTN 앵커입니다. 여기는 정부 과천청사 앞 노 앵커가 지금 1인 시위를 막 마쳤습니다. 방통위가 용산 출장 보인가 YTN 매각 철회하고 금홍이를 사퇴하라 민주당. YTN 매각 승인 방통위의 치욕, 김홍일 상인은 법의 심판 각오하라. 자, 노 앵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저는 언론 비상식구의 대변인 이필재입니다. 노 앵커. 네. 이건 뇌피셜이지만 노종면은 그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종면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 나름대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대안의 방향은 당연히 주류라고 불려지는 현실을 또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 제가 만들었던 돌발 영상도 언론 콘텐츠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대안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혁신하지 않는 주류에 대항해서 비록 비주류라도 혁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왔던 사람? 이 정도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돌발 영상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YTN 시절의 돌발 영상, 뉴스퍼레이트, 뉴스창, 또 해직 후에 그 뉴스타파 등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는 대표작으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 별명이 돌발인데요. 저는 돌발 영상에 대한 애착, 자부심, 이게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기획부터 제작 전반을 다 혼자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발 영상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이 있나요? 돌발 영상 YTN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보도 영상 콘텐츠의 주류로 돌발 영상 뷰의 편집 기법이 자리 잡았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언론인 출신이자 한때 해직 기자로서 지금 언론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진단을 꼭 해야 할 정도인가? 이미 진단할 대상인 언론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 제가 한 인터뷰에서 그냥 한마디로 난장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장악식이다, 퇴행기다 이런 표현은 좀 고상한 것 같아요. 그냥 전방위적으로 보이는 대로 손에 든 무기가 칼인지 몽둥이인지도 모른 채 여기저기 닿는 대로 두드러 부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난장판이라고 봅니다. 네, 난장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의 최대 주주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30년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해온 보도 전문 채널이 사형화, 전 민영화보다 사형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문 경영인 선임 등 방통위가 부과한 최대 주주 승인 조건을 유진이 이행해서 사형 YTN이 본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그냥 그나마 좀 모양을 갖추려는 명분 만들기,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낙하산 사장 논란은 언론인이 아니어서 반대했습니까?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어서 반대했을까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자본하고만 친해지면 된다. 이게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영방송, 그리고 국민이 공기업을 통해서 대리 소유하고 있었던 준공영방송 YTN,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언론사, 방송사를
시민들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으로부터 빼앗아서 누구에겐가로 작물 처리를 해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뭐 미시적인 조건을 부과해서 바로 잡힐 수 있다? 그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네. 일단 민간 기업에 넘어갔으니까 이게 불가역적인 변화겠죠?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넘기려는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 지금 YTN 노조든 언론 노조든 이번 그 매각 승인 의결이 얼마나 불법적인지 그걸 이제 규명해 낼 것이라고 봐요.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지난번 이제 MBC 이사장을 내쳤다가 이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게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 하에서 이른바 날렸던 공영방송 이사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갔는데, 이번 매각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 구성의 어떤 법적인 취지, 입법 목적, 여기에 현저하게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전 MBC 이사들 해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문에 2인으로, 그것도 여당 쪽 2인으로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 어긋난다고 분명하게 판시했어요. 그걸 알고도 김홍일 검사 출신 위원장, 또 이상인 판사 출신 부위원장이 법률가 출신들이 이런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보면 그냥 의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장난질을 친 거라고. 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아가서 수사도 받아야 할 것이다. 네. 그 노앵커도 법학도 출신이시죠? 네, 그냥 네. 학사입니다. 예. 참 희한합니다. 법률가들이 이 주류인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어떤 무수한 위법들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예. 네.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법 기술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 권력 강화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네. 조금 아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나갔다면서요? 예, 고급 승용차 타고 들어갔습니다. 뭐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제가 촬영하는 것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마침 이제 언론 취재 끝나고 네. 저 혼자 서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썬팅이 집계돼 있어서 네. 저를 쳐다봤는지 그런 반응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평생 기록하는 자로 사시다가 이제 그 민의를 대표하는 자가 되시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 내지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출된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너가 한번 일해봐 하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뭐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을 제대로 해서 이 사회에 또 뽑아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효능감 하나가 있고, 그것이 뭐 감언이설로 거짓말로 포장될 수 있잖아요. 진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진정성 있게 자신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 결과를 내야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한다. 진정성과 효능감, 이 정도가 기본 요건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한테 효능감을 안겨주실 생각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행정가가 된다고 해도 이 사회가 과연 좋아질까? 그건 효능감이라는 좀 더 실질적인 능력이 부과될 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거의 같은 취지의 질문을 변주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정신이 되려고 하십니까?
대안을 만드는 것이 그런 효능감을 평가받는 기본 조건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그때 이게 좀 도움이 되네? 이거 좀 모자라네? 이런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것까지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어떤 효능감을 발휘해야 한다. 평가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대안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판단해봤더니 도움이 되네, 의미가 있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입법까지 나가진 않더라도 의안 발의도 많이 하실 겁니까? 법이 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의안 발의만으로 열심히 노력은 했어. 뭐 젖잘사랑 비슷하죠.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입법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이 사회에 기여해야지. 다른 것들은 글쎄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해서 볼 때는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질은 입법이다. 예. 아시는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의회내에서는 소수파입니다만 예.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등을 통해서 국회 무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180석에 육박하는 여기서를 갖고도 그렇게 성과를 못 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원내 진출하시면은 민주당의 개혁에도 나름대로 이바지를 하실 겁니까? 그건 뭐 모든 정치인들의 기본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부터 혁신하지 못하면 다른 혁신 구호들은 저는 무의미할 거라고 봐요. 내부에서 그것이 갈등에 그치지 않고 그 분야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들은 결국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죠.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능감,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게 분명히 있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서 얼마나 평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을까, 그리고 그 정책 대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지켜낼까, 그런 것들. 이게 저 같은 이제 외부 인사였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합류해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 답답했던 것들을 안에서 풀어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180석을 줬는데도 한계 뭐 있어? 여기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네.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언론 출신으로서 등원하시면은 이제 언론 정책 쪽에도 나름대로 관여하실 싶어서 여쭤보는데, 어떤 언론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언론과 관련한 나름의 사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언론은 사회 공기라고, 권력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공기라는 표현이 규정이 성립되는 거는 권력을 견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견제하라. 그래서 공기인데 동시에 또 힘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이라고. 이 양면성을 다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더불어서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의 펜끝이 시민들을 겨누지 않고 시민사회를 오보 또는 부실한 보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 그것이 규제여도 할 수 없다. 필요하다. 그런 규제도 해야 되고 또 독립과 자유를 보장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역시 해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데, 언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언론이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규제하는 것이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언론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서 작동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미 낡은 미디어 언론 정책하에 언론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다. 정권이 장악하고 휘두르고 여기에 영합하는 그런 언론인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 그리고 권력과 또는 이제 그 회사 자본에 휘둘리는 그 속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쓴 기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지경이다. 뭐 하루에 10수건씩 20건 넘게 기사를 쓰는 기자가 기자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할까요? 보도자료 베끼고 싶어서 베낄까요?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럼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좋은 기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향 아래서는 징벌적 손배 이런 등등의 규제책들이 논의되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 언론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그런 이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다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 쇼를 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차마 네. 그 시간에 볼 수는 없었어요. 기사로 확인하셨군요. 공영방송 장악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사실 똘똘 뭉쳐서 나가도 막기 힘들죠. 정권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칼을 휘두르면 문제의식이 있는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권 똘똘 뭉쳐서 막아내려 해도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 눈에는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언론이 좀 더 나은 기능을 해야 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세력들은 한자리에 모이고 같은 곳을 가야 한다. 작은 이견 드러내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논의들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여러 무리수, 잘못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언론인으로 오래 살아왔고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이 경도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여러 분야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지만 언론 정책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인 것 같고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언론 정책은 정말 정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언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급하고 사회 전체가 시급히 대책을 찾아야 하는 위기들,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의 위기, 청년들의 위기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언론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나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찾아보자 그러면 저는 언론이라고. 네. 요새 지난번 대담도 그랬습니다만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앵커는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질문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제가 답답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기올백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권준성 고발 사건
사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없음이 드러났나요?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그 주인 검사였는데 그때 수사가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게 확인이 됐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성 앞장서서 부인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오히려 손해봤다고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없나요? 사실 물을 것이 너무 많아서 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운데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언론을 노동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기레기, 심지어 기덕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후배들이 된 언론인들한테 격려할지, 당부할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탄압기에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 해직되기 전에 내가 언론의 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했을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YTN의 오랜 투쟁 기간을 거치고 2017년에 복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언론의 혁신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실행했을까? 이 탄압기에 우리 언론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표출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조금 더 분발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꼭 집회하지 않아도 표출할 수 있다. 지금 답답한 마음을 꼭 어디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저처럼 이런 시위를 해야 하고 그런 시대 이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드는 문제의식을 언젠가 우리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정권,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라도 잊지 말고 풀어 헤쳐서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언론 혁신의 대안을 만드는 일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수십 년,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취재 환경, 보도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거 바꿔야죠. 이런 거는 언론 종사자들이 가장 잘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봐도. 근데 문제의식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겨난 문제의식을 본인들이 좀 더 먼 뜻을 펼칠 수 있을 때 제대로 펼쳤으면 좋겠다. 저처럼 후회하는 언론인이 안 되길 바랍니다. 노종면이란 이름은 너무 큰 이름이라서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나도 좌절을 겪은 적이 있고 나도 최전명 시절에는 실수도 했다. 좀 재밌는 이야기랄지 좀 없어 보이는 얘기 하나 해주죠, 마지막으로. 제가 2008년 1월인지 2월인지 내가 정확히 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사전에 주신 질문이 아니어서 확인을 안 해놨는데 돌발 질문입니다. 예, 숭례문 화재 사건 때 그때가 휴일이었고요. 제가 마침 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앵커석에 앉았습니다. 6시간 넘게 7시간 가까이 혼자 진행을 하는 특보를 했어요.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YTN만 특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저 열심히 했고 그냥 진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 섭외하라고 바깥에 섭외 요청 내지는 지시를 하고 화면을 이걸 비춰라 저걸 비춰라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해가면서 특보를 이어갈지 말지도 앵커석에 앉아서 판단하고 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잊고 싶은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숭례문 현판이 화마에 휩쓸려서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제가 어떻게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확 꺼지더라고요. 그때 현판이 툭 떨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갖고 있는 뉘앙스, 어감 때문에.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재밌었고 조금 가까이 하게 넣어온 당신 같았는데 사람 냄새가 좀 나는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선전하시고 등원하시면 또 한번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인터뷰에 꼭 응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위원장 이런 이력들 때문에 투사, 싸움꾼 이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 해직 기자 9년이라는 시간은 이른바 대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뭐 해직 기간도 그렇고요, 해직 이후에 어렵게 복직한 과정도 그렇고 시민사회, 해직 기자의 관심을 기울이고 응원하고 그런 시민들이 없었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해직 기간 9년을 나름대로 언론인으로 살고 복직해서도 시민들 편에 서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민들께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